네, 5주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 기술 두 번째 단원이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은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등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통 사회복지학의 공부는 단일 교과목에서만 등장하는 이론이나 어떤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그 과목에 맞게 편집해서 적절한 기술을 설계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실천 기술론에서는 실천 기술론이란 과목은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실천해서 기술을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실천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등장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여기에도 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기술이 옹호기술, 연계기술, 조직화기술, 자원개발, 개발 및 동원기술, 인파워먼트 기술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호 기술입니다. 옹호를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옹호라는 개념은 앞서도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옹호는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옹호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대변입니다. 대변.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어떤 얘기를 해준다. 클라이언트를 대리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옹호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옹호 활동은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요. 그 원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합리적인 수준. 합리적이란 말은 뭡니까?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현실적이다. 가장 이 상황에 맞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지, 이 옹호 활동이 너무 추상적이다던가 너무 비합리적인 요소를 감안한다던가 클라이언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순간에 가장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능하면은 팀워크에 의존하는 게 좋습니다. 이 대변 활동을 한다던가 이 옹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지 말고 여러 팀, 여러 조직과 같이 연합한다던가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가 단호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네, 누군가를 대변하고 누군가를 옹호한다. 상당히 단호함이 필요하고 심지어 뭐 비장함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합니다.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방금은 단호하다겠는데 약간은 반대적 의미예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다. 다른 말로는 이런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유연성, 부드럽고 연한 성질. 네, 그래서 사람이 유연하다 이런 말은 뭔가 단호함이 떨어진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삶과 인생과 모든 사회생활은 항상 이 유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융통적인, 약간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도 있다. 네, 그런 것입니다. 네, 경직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을 찾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옹호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옹호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개별 옹호, 집단 옹호, 지역사회 옹호, 정치적 옹호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개별 옹호는 개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작은 규모,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옹호 활동이다. 그렇게 보는 것을 개별 옹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개별 옹호의 목적은 일정한 혜택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이를 획득하지 못한 개인, 대상자, 가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 옹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옹호는 여기서 집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개인과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여러 모임 단체 이런 것들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된 집단, 혹은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 공동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 그런 집단들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집단 옹호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옹호인데요. 이 지역사회라는 말 자체가 뭔가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정 지역 안에서 성립되어 있는 공동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괄적이다,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모으고 조직화하는 기술이 이 지역사회 옹호는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모으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옹호 활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모이는 행동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이슈, 쟁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 옹호죠. 여기서 앞서하고 다르게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에 옹호 활동을 해라. 이를테면 시장, 뭐 구청장, 뭐 군수, 뭐 이런 시의원, 도의원, 뭐 구의원, 군의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 옹호는 공공옹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공직사회에다 열악한 사람들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와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열악한 사람들, 뭐 여성이나 아동이나 소수인종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옹호 활동,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정치적 옹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이죠. 연계 기술입니다. 연계. 자, 연계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 기관들을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기관들을 각각 서비스를 서로 합쳐서 연계시킨다. 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연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뭔가 힘을 발휘된다. 그래서 각 기관들끼리 연계한다. 뭐 이런 뜻이죠.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능력과 세력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계라는 말 자체가 이미 혼자가 아니죠. 여러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메꾼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다. 이 개인은 환경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환경 속의 개인, 이거에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네, 체계이론에서 등장하잖아요. 생태체계이론에서 강조했던 거죠. 결코 우리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은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안에 다양한 존재들을 연계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연계해서 참여시킴으로써 시민의 연대의식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연계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살펴보면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네,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정합니다. 연계의 목표를 정한다. 그 다음에 연계할 인물이나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놔야 된다. 연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직이 긴밀한 관계를 해놨을 때 그 조직의 종사자들이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 이 명분. 과거에 옛날에 뭐 나라를 새로 만들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백성을 섬겨야 된다. 뭐 이런 명분이 있듯이. 네 번째,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아까 우리 앞서 유연성 얘기 나왔죠. 유연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연성과 융통성은 약간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만 가지 말고 약간의 변화도 감수해라.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해라. 네. 이 융통성, 우리가 뭐 책으로 나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형세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재주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융통성을 발휘한다. 이게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삶의 인간은 이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회복지사와도 활용을 해라. 이게 바로 연계거든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인물, 기관과 일접한 관계를 형성해라. 이것과도 유사한 내용이죠. 다른 사회복지사와도 활용을 서로 해라. 서로 주고받고 해라. 이게 연계죠. 나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좋은 연계가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화 기술입니다. 조직화 기술. 원래 지역사회복지는 이 조직화를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사회는 이 조직화를 통해서 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들의 서로 연계, 서로 조직 이런 것들이 이 지역사회복지의 열쇠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지역사회 조직이다. 네. 몇 가지 목표가 있어요. 조직을 형성해라. 뭐 당연히 조직 형성해야겠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갖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놔라. 또 문제 해결을 해라. 네. 이 조직은 그냥 돼서는 안 되겠죠. 놀이문화 조직 뭐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 요즘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여가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니까 그 여가도 문제죠.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이를테면 어느 지역에 여가를 하려고 하지만 공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문제 해결의 목표를 정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를 선정해 놓는 것이죠. 예, 주민이 주체가 돼서. 그 다음에 역량 강화. 누구를 역량 강화할까요? 우리 사회복지사를 역량 강화할까요? 아니요. 주민들의 능력을 강화한다. 주민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것을 바로 역량 강화 기술이다. 네, 조직화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네, 한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희 사회 형평 조직이 있다. 예, 이것은 형평이란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불공평한 것들을 공공기관에 압력을 넣는다라는 거죠. 사회 정의 조직입니다. 우리 사회 정의를 이룬다. 네,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나쁜 사람들 다 잡아가고 혼내주고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죠. 근데 사회복지사가 현실적인 슈퍼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회 정의를 해야죠. 시민권을 확대하고, 환경 보호하고, 열악한 사람을 돌보고, 이런 광범위한 안건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사회 정의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정체성 조직. 네. 정체성. 정체가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광주 시민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정체성을 하는 조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유형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 지역사회 방어 조직. 자, 어느 지역만을 방어합니다. 우리 지역이, 우리 동네가, 혹은 우리 지역사회가 외부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를테면 개발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또 개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받고 있다.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데 다른 곳에서 반대하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조직. 네. 보통 개발을 반대하는 그런 조직이 이게 적당한 예일 것 같아요. 조직화의 과정입니다. 이거 좀 중요한데요. 네, 이렇게 순서를 묻는 시험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 맨 처음에 문제를 파악해라. 지역사회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지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쟁점으로 전환해라. 자, 쟁점이 뭐예요? 이슈화 시킨다는 거죠. 이슈화 시킨다. 자, 이슈화 시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언론에 낸다던가 무슨 뭐 방송에 나온다던가 이런 방법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쟁점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을 개발해야 되죠. 네. 어떻게 장단기 목표는 무엇인가, 뭐 사용 기술은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누구의 지지 세력을 받을 것인가 이런 전략을 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중을 동원할 줄 알아야 되죠. 자, 대중 동원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회행동기술, 사회행동 모델, 네, 피켓팅, 뭐 시위, 집회 이런 거죠. 대중이 동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표적으로부터의 반응을 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반응을 봐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종결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더 강도 높은 활동을 해야죠. 더 강도 높은 대중 동원하고, 더 강도 높은 쟁점 활동, 이슈와 뭐 이런 활동을 하고, 더 강도 높은 전략을 개발해 놔야겠죠. 그래서 목표를 이뤘다. 그럼 승리를 했죠. 실패를 했다. 그럼 조직을 재편성합니다. 더 강하게. 네, 재편성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5가지의 과정, 6가지의 과정, 네, 그림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원 동원, 자원 개발하고 자원 동원 기술이 있습니다. 자, 자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뭐, 자원, 뭐, 네, 식량, 뭐, 이런 거, 뭐, 돈, 인적, 이런 거 다 자원 아닙니까? 네, 여기 보면은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개인 현금, 시설, 조직, 정보, 이런 거 다 자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는 인적 자원, 하나는 물적 자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인적 자원은 뭐예요? 사람이 자원이죠. 사람이 재산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지도자, 뭐, 참여 인물, 뭐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 지역사회에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존 조직들을 들여다보면 나쁜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의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도 처음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직이 운영됐겠죠.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그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고 조직 활동이 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기존 조직을 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조직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기존 조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겁니다. 뭐 방문을 한다던가 몽편물을 발송한다던가 일일이 만나러 다닌다던가 아니면은 기존 조직 활동을 하면서도 또 방문을 할 수도 있겠죠. 개별적으로 또 조직 이렇게 방문할 수도 있겠죠. 기존 조직 모임에 가가지고 접촉을 하는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개별 접촉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접촉했으면은, 주민을 접촉했으면은 그분과 연결된 동료들, 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훨씬 인적 자원을 더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은 물적 자원의 대표적인 것은 돈이죠. 돈. 네, 우리가 돈, 비용, 뭐 같은 뜻인데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물건. 그래서 현금과 현물. 우리가 현금은 돈이고 현물은 물건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금, 후원, 이런 활동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돈을 마련하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거기서 돈을 버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비를 줍니다. 혹은 후원을 받는 활동을 합니다. 쉽게 후원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동모금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미 모금해 놓은 것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이 근무했다. 그런데 그 근무하는 그 기관은 이미 100% 예산이 1년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원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래서 동원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업 제안서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모를 합니다. 요즘에 사업 제안서를 모금회, 공동 모금회도 하지만은 기업복지재단에서도 합니다. 이를테면 삼성복지재단, 현대 아산복지재단 이런 곳에서 올해에 우리 기업복지재단에서는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를테면 지역 아동 보호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공모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안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 비용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후원금을 받는 거죠.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된 기관의 정의성, 당위성, 우리 기관이 왜 이런 활동을 하느냐. 그렇다면 후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너무나 후원을 많이 강조하면 후원자가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적절하다는 표현이 참 추상적인데 뭔가 융통성이 필요하죠. 네. 그걸 이 순간에 모든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아무튼 모금 방법은 회비, 후원금 매달 정기 회비, 정기 후원금, 또 조직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 뭐예요? 경영, 광고, 알린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하죠. 네, 마케팅. 네.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활동. 네. 우리는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사업을 알려야죠. 네,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 외부 지원금 신청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입니다. 인파워먼트. 자, 인파워먼트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역량 강화다. 이게 대표적인 단어. 역량 강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 고치나 고난 부여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역량을 강화하고 누구에게 고난을 부여하고 누구의 능력을 고쳐야 되나요? 아까 얘기했죠. 인파워먼트는 사회복지사를 인파워먼트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파워먼트 기술은 클라이언트를 인파워먼트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네. 클라이언트 잠재 능력, 역량, 자원을 인정한다. 라는 것이죠. 네. 그런 구체적인 인파워먼트 기술 방법을 몇 가지 볼게요. 네. 루빈과 루빈이 제시한 방법이네요. 네. 지역사회 인파워먼트 방법. 의식을 제고해라. 의식. 이건 뭡니까? 자,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식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힘을 내서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1970년대 전태일이라는 열사가 있었어요. 영화 전태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삶은 너무나 비인권적이었었죠. 네,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너무나 적은 월급을 받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죠. 훗날 사람들은 그 전태일 열사라던가 그런 앞선 사람들을 보면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 저렇게 운동하면 정치도 바꿀 수 있구나. 제도도 바꿀 수 있구나.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무력감을 없앨 수 있도록 의식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방법들, 본인들이 주장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서서히 공부할 수 있고 연습을 하고 그런 방법을 반복해서 해보고 하면 인파워먼트가 되겠죠. 그들의 역량은 강화가 되고 그들의 능력은 고치가 되겠죠. 네. 공공의제 틀을 갖추기. 공공의제가 뭡니까? 네, 공공의제는 뭐냐면 이 의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걸 아젠다라고 해요. 의제는 아젠다. 법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논할 문제. 회의에서 의논할 문제.
근데 공공의제. 그래서 이것은 정책으로 가기 직전을 얘기해요. 여러분 정책론에서 배우면은 의제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데요. 맨 처음에 이슈가 됩니다. 어떤 문제 이슈. 아까 앞서 나왔죠. 이슈에 대해서. 네, 쟁점을 해라. 이슈를 만들어라. 이슈. 네, 쟁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떠오르죠. 이거를 의제로 만들면 이게 아젠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의제. 공공의제죠,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아직 법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의제는. 그래서 곧 제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쟁점인 이슈, 의제인 아젠다, 이렇게 순서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제로 간다는 것은 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자기 주장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어느 정도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는 것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시위나 뭐 캠페인 이런 것들을 활동해서 더 관심을 유도해라. 이러면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대중들이 혹은 정치권에서 네, 정치는 공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거 제도 만들어줘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권력을 또 키워야겠죠. 누구의 권력이죠? 네, 클라이언트의 권력. 주민들의 권력 말하는 거. 사람 수,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면 권력이 늘어납니다. 누구의 권력이죠? 주민들의 권력인 것입니다. 역량 건설해라. 네, 역량. 네, 역량 건설. 역량 건설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조직을 설립하는 거예요. 거듭 조직화가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캠페인을 또 펼쳐라. 아까 앞서 말한 대로 뭐 시위, 대중매체 이런 것도 방법이죠. 네, 이렇게 인파워먼트 기술 방법입니다. 6번째, 사회자본을 창출하라. 자, 사회자본이 뭐예요? 사회간접자본의 준말이 사회자본인데, 사회자본이 뭐예요? 사회자본은요,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사회자본은 친구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또 여러분을 돌봐주는 여러 어른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회자본입니다. 각자의 사회자본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성원과의 관계의 바탕을 둔 여러 자본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자본. 구성원 간의 협력, 연대감. 우리의 자본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자본은 아니지만 이것 하나의 자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연수 문제 몇 개 풀어볼까요? 잠깐 쉬었다가 연수 문제 풀게요.